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즈 케이스를 그러면 유즈 케이스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ATM 머신 얘기하면서 이게 저장을 안 해버렸는데 ATM 머신을 얘기하면서 이제 궁극적 목적이다.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재화잖아. 어떤 제품이니까, 어떤 가치의 총체니까. 각 얘가 이제 존재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단계죠. 이제 카드 판도에서 가치 실현하는 단계잖아요. 가치의 실현 단위가 유즈 케이스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를 오늘은 이제 식별하는 과정을 그러면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ATM 머신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예로 유즈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그 화면단에 해당하는 그 ATM 머신, 그러니까 이 SI 은행 시스템을 보자면은 ATM 머신도 그 일종의 뷰잖아요. 화면이잖아요. 화면단,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사용하기 위한 그 화면을 제공하는 기계잖아요. 이제 걔가 필요한 이유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 핸드폰에 있는 앱은 현금을 이렇게 대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ATM 그 머신 안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국한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저희는 이제 SI 시스템 구축하는 거니까. 그럼 SI 시스템에서 유즈 케이스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SI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거의 80%가 단순 크루드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경험상. 많을 때는 90%까지 얘기해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상당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어서 크루드하는 기능이 거의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일반 유즈 케이스 책은 이제 이 유즈 케이스라는 거는 게임 개발할 때도 그 게임에 거기에 있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고, 밥통 안에 들어가는 이 전자장 뭐든 그 가전 제품 안에도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미사일 안에도 이제 이 미사일 관련된 제어 시스템이 있고, 모든 그 어떤 이 소프트웨어 개발함이 있어가지고 유즈 케이스 모델링은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 모델링 책을 보면 막 전화기, 수화기 뭐 이런 게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바빠 죽겠고, 또 저도 그쪽으로 안 하니까 뭐 적용 안 해봤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SI 시스템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서 들어갈 유즈 케이스를 찾는 거. 뭐 또는 플랫폼 업체다. 그러면 이제 네카라쿠베 단토 정도 되겠죠.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게임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즈 케이스를 찾는 방법만 똑같아서 강의하면 강의 시간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죠. 뭐 안 할 거면 만도 다 아끼고 그냥 동떡에. 자, 그럼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은 여기 있는 뭐 목차 보고 이런 데 잘 찾을 수는 없죠. 이것도 유즈 케이스도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작업입니다. 직관적인 작업.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일단 무조건 업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건 기본이에요. 또 저희 분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즈 케이스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유즈 케이스를 뽑으려면 업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업무에서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얘가 정말 궁극적인 가치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업무는 모르는데 이거는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잘 안다면 이제 이걸 시스템화 시킨다 했을 때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액트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제가 액트도 수업할 거예요. 자, 그럼 시스템 바깥에 있는 이 액터가 시스템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걸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뭔가, 그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목적이 뭔가, 기능이 뭔가가 아니고. 이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넘어가고요. 자, 은행 시스템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궁극적인 사용 가치를 제공하면은 그럼 고객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이제 고객의 액터는 아니거든요. 액터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학습할 겁니다. 일상의 업무가 효율적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제 이제 우리는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액터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80%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제가 유즈 케이스를 해서 시작하고 끝난다 그랬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만 끝났다면은 이제 그 탭을 다 나오잖아요. 그마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데이터를 생성, 조회, 추적, 한마디로 크루드죠. 크루드, 집하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크루드와 관련된 유즈 케이스가 거의 80%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얼마나 수업하기 또 편하냐면, 저도 이제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서 수업을 또 했거든요. 처음에. 어차피 크루드가 다른데 왜 다른 걸 제가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크루드 유즈 케이스. 자,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테이블들이 있는데, 테이블이 100개다. 그럼 100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크루드라는 유즈 케이스를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100개를 다 얘기할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한 개의 이 엔티티 타입에 대해서, 테이블에 대해서 크루드라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만 제가 야무지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나머지는 그 들어간 테이블 이름만 틀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유즈 케이스 시작하고 끝난다 해서 했을 때, 와, 너무 역시 오지도 않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기술 테크니컬하게도 여러분들이 테이블, 게시판 테이블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공모고 싹 다 이용해서 크루드만 할 줄 알면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것도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어린 그 다른 뭐 제가 생각을 공유하는 개발자도 있더만 10년 차가 올린 그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데이터 모델만 나왔다면 유즈 케이스는 솔직히 얘가 80%예요. 나머지 20%도 사실은요 비슷해요. 자꾸 넘어가면 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의 화면도 장표라고 그랬잖아요. 장표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출금할 때 출금 전표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입금할 때 입금 전표 써라 그랬잖아요. 모두 장표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거 말고 서류 말고 이제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규칙된 시스템이 있다. 거기에 보면 입력하는 화면, 출력하는 화면, 당연히 이것도 크루드와 관련된 거죠. 이거 그냥 연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뭘 시스템이 뭘 입력하려고 뭘 출력하는가? 그럼 그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를 뽑아라. 그런 유즈 케이스를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네요. 네, 같은 말입니다. 끝났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즈 케이스를 이제 잘 찾으려면 일단은 시스템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럼 이미 80%에 대해서는 자, 제가 클로드 유즈 케이스 설명하면 끝나버린 거고 한 개는 설명해도 20%에 대해서만 살짝 또 설명하면 되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일부러 굉장히 제가 이제 좀 아주 그냥 직설합법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유즈 케이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대학 정보 시스템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바로 또 액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그 이제 크루드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찾는가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미 그 악기수가 찾아놨단 말입니다. 이제 그 71기, 72기 잡아갖고 제가 유즈 케이스 모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그라미들이 대부분 다 거의 90%가 사실 거기는 90%가 크루드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예제 설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설명하려면 액터도 제가 오늘 수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액터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대학 정보 시스템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바 야콥슨이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창안했고, 자, 이거는 요구사항 정의 활동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이제 시스템 바깥에서 시스템이나 개념적 모델을 시스템 바깥 입장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도 정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정면도, 옆에서 바라보는 거, 측면도, 또 우리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아파트 전체 조감도를 갖다 이렇게 한 몇백 분에 몇만 분이 있는 거 모르겠다. 몇백 분을 축소해가지고 다 아파트 전체 이 조감도도 만들어놨죠. 다양한 관점으로 구축할
이제 실제 그러니까 실제 구축된 아파트 선후에 이제 뭐 다 완공이 되겠지만 이후에 우리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잖아요. 유즈케이스 모델은 시스템 바깥에서라는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아직 안 만들었지만 만들어질 시스템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떠올릴 수 있다 이거죠. 개발자들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바깥에서 사용하는 관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유즈케이스라면 이제 바깥에서 이바야곱슨이 유즈케이스 다이그램은 매우 단순합니다. 액트하고 유즈케이스하고 얘가 이 유즈케이스를 뭐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실행한다. 그러니까 ATM 머신에 내가 가면은 현금 출금 유즈케이스를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많은 걸 표현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현금 출금 유즈케이스 실행한다 그게 있었는데 가면은 안에 카드 판독하고 암호화폐 넣고 막 일련의 이 많은 걸 갖다가 다 해야 이 동그라미 현금 출금을 실행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유즈케이스 모델에서는 목적을 딱 동그라미만 딱 그려가지고 야를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그려놨거든요. 이게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그래서 뭐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냥 이거 툭 갖다 놓고 쭉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구축할 그 어떤 시스템의 범위 안에 있는 놈이다. 시스템 바운더리다 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안 갖다 놔도 돼. 괜히 지저분하더라고. 뭐 오히려 지저분해. 그냥 괜히 그냥 이런 데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요게 이제 시스템 개발 범위고 그 바깥에 있는 거 인마들을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액트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사람인가 싶죠. 시스템 바깥이니까 시스템 바깥에서 이제 특정 구체적인 홍길동, 경길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냥 고객이라고 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용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바야곱슨이 이분도 제가 이해하는데 좀 이걸 우리가 액터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진짜 완전히 그냥 피부로 완전 깨닫게 되는데 그게 한 3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책에도 말은 있어. 근데 이 저자도 지금 이걸 이해 못했어요. 이 저자는 2008년, 9년, 10년 책을 봐도 이해 못했고 이 저자는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확률이 좀 높다 생각이죠. 왜냐면은 고민을 계속 해가지고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부산대 교수 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자, 그럼 이 정의를 한번 먼저 볼까요? 어차피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유즈케이스 UML에는요 유즈케이스 다이그램 되고 막 한 10개 요즘 유즈케이스 모델 1.0, 2.0, 3.0 올라가면서 이 다이그램이라는 것도 점점 복잡해진 시스템을 다 포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자꾸 창안이 되더라고. 난 다른 거 다 안 할 거예요. 자, 애자일 개발문에서는 문서는 최소화. 자, 그래서 저는 얘만 쓸 거야. 얘만 쓸 건데 얘하고 얘만 알면 되잖아. 이게 뭐 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그 시간에 제 얘기 듣고 이해를 해버리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액트라고 그러는데 액트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액트는 개발될 시스템과 일단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개발 시스템 더 바깥에 있는 돌, 나무, 자동차, 뭐 ATM 머신 밖에 버스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액트가 아니에요. 당장 ATM 머신에 있는 이걸 쓰는 이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든 대상이 뭐다? 액트입니다. 자, 근데 액트는 크게 이제 사용자 액터와 시스템 액터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됩니다. 됩니다. 사용자 액터는 개발될 시스템에 참 약간 애매하죠, 그죠? 시스템에 또 기능 나올 때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이해하세요. 이 저자가 이게 기능이라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뭐다? 이 시스템 정한 공적 목적을 이제 그 사용하는 가치 실현 단위를 우리가 이용하는 자, 틀렸습니다. 이제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이것도 틀렸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처음에 봤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 책밖에는 볼만한 책이 없었어요. 2003년도.
근데 저도 이 저자책 가지고 제가 원서도 사봤지만 한글이고 뭐 이게 좀 편하게 해서 이 사람도 고민 많이 하고 쓸 때니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좀 패착이 된 거죠. 왜냐? 중간중간에 이것 때문에 제가 2003년도 4년도는 그냥 날려버렸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뽑았어요. 제대로 못 뽑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유즈케이스는 기능도 아니고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아닙니다. 자, 사용자라고 엔터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사람이 말하는 사용자에서 파생된 거는 맞아요. 자, 이걸 이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자,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역할이다. 사용자의 역할을 뭐다? 액터라고. 이거의 급선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사용자를 안 하고. 이전에까지는 지금까지는 다 요구사항 정의서에서는요. 다 이 사용자를 그대로 표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바야 급선이 왜 그런지 저도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한번 볼게요. 물론 있기도 해요. 자, 저는 이제 조직의 보통은 요구사항 정의서에는요, 그 기능을 뽑으면 조직, 실무상의 시기를 이렇게 이제 뽑아놓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거를 제 요구사항 정의 활동의 첫 번째 산점을 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유즈케이스 모델링 먼저 해도 되고, 아까 말한 기능적 요구사항 정의서 얘를 만들어도 돼요. 자, 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가 뭔지. 이 친구도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자,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사용자라고 있네요. 자,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사용자라고 뽑았습니다. 그지? 근데 저는 뭐다? 요즘에서 모델링 할 때는 사용자를 뽑으면 안 돼. 사용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도대체 우리의 그 유저 케이스라는 것이, 자, 아까 여기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능들을 시퀀스하게 이렇게 쫙 해서 funktion 목적으로 가는 부분까지 딱 저희가 합쳐가지고요. 여기다가 좀 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구사항, 이 추적 매트릭스에는 요구사항 정의서가 아니라, 자, 이 요구사항, 자, 아까 같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 요구사항 정의서가 아니라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 폴더 보니까 그죠? 이건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 정의서 문서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 사용자가 있네요. 사용자가 있는데 뭔지 몰라도 여기 보면 액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여기 보면 요구사항들이 하나, 뭐 둘, 셋, 하여튼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시퀀스하게 해서 도서 구매 신청 등록 및 조회라는 이제 그 아까 기능 요구사항들이 이 유즈케이스 공동구매 문맥 안에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된 게 유즈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자가 있네요. 각 기능에 대해서는 뭐 도서 관리자, 도서 신청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액터를 이렇게 이제 또 뽑았어요. 사용자 말고 또 이렇게 액터라는 개념을 또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김에 액터를 제대로 하자고 제가 몇 년 걸렸다니까요. 저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아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막 쓰는 사람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기존의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이미 이건 원래부터 이제 우리가 모노리식 아키텍처에서도 우리 그냥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미 옛날부터 1980년, 90년에도 시대 개발하려면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용자를 적어놓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요, 어떤 뭐 은행 시스템이다. 그럼 은행 시스템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사용자라는 거는 그 조직, 부서에 있는 구체적인 홍일동이 아니라 다 직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바뀔 수 있죠, 그죠?
어떤 그 특정역 부서에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상의 직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떤 실무상의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실무상의 직위. 자, UML에는 유즈 케이스 모델에는요, 이게 액터라는 것이 있고 유즈 케이스가 있지. 이 실무상의 직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기법은 또 없어요. 그런 표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에 들어가는 그 모델, 이 각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델 요소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내가 표현하는 거죠. 모델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실무상의 직위를 나타내는 거는 아예 이바야 급선에서 하는 창할 때는 그거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없애니까 학생들이 또 수업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뽑아라니까. 얘를 자꾸 뽑아라니까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 액트를 자꾸 뽑아라니까 학생들은 야를 뽑아요. 자꾸 사용자를 뽑아. 왜냐면 사용자하고 액트 사이에 뭐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안 듣고 걔는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걸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저자, 이 책 저자도 계속 여기 이제 예제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자꾸 이걸 학생과 교수를 액터래. 이걸 자꾸 액터래. 아닙니다. 얘는 그냥 그 대학정보라는 그 시스템, 그게 이제 들어가는 이걸 사용하는 실무상의 직위입니다. 자꾸 얘를 자꾸 쓰니까 제가 아예 보면 제가 이제 유즈 모델에다 이걸 표기를 했어요. 자꾸 이제 하니까 얘가 아니다. 근데 이걸 난 이게 더 표기하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또 이제 유즈 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UML에서 매우 중요한 또 속성이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아니 뭐 모든 것들은 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여기 관계음인데 얘도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얘도 스테레오타입, 얘는 스테레오타입이 빠졌습니다. 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유니폼처럼 딱 보면은 얘가 뭐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교복 이걸 뭐 우리 아들 교복이 어떤 건지 내가 아니까 그거 입었으면 다 그저 대학 중학생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를 보면은 액트인지를 알아. 얘를 보면 유즈 케이스인지 알아. 그래서 따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스테레오타입이 뭐냐면 내가 이봐봐, 입말을 내가 했잖아. UML에는 실무상 직위 이걸 말하는 그런 모델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UML을 창안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표기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모든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해버리면 여기 모델로서 너무 심각하게 많아져가지고 막 엉망진창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내가 뭔가 나의 시스템을 표현해야 되는데 단어가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럼 내가 가장 가까운 걸로 내가 하나 이렇게 자 일단은 실무상의 시기는 얘는 액터라고 하는 건데 역할인데 그래서 얘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했습니까? 스테레오타입에다가 비즈니스라는 워커라는 이 문자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얘하고 얘는 얘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얘는 역할인데 얘는 뭐다?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단어를 모델 요소를 내가 풀용적으로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가지고 내가 또 갖다 놓고 얘를 뭐라 그래? 스테레오타입을 비즈니스 워크라면 얘는 실무상의 직이다 라고 이제 물론 그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당연히 또 이제 문서에다가 정의는 해야 되겠죠. 여기 제가 뭐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열어보면 아까 내가 만드는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래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비즈니스 워크다. 제가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타입을 다 정의 다 해놨습니다. 스테레오타입 이름은 비즈니스 워크. 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한글로 뭐라고? 일단 조직상의 실무상의 직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해놨거든요. 보면 이제 이 유즈 케이스 모델을 보는 사람은 얘가 이제 실무상의 직위인지를 아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제가 뭘 했냐면요.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은 액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의 시스템이 여기 바운더리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바야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실무상의 직위가 도대체 나의 시스템에 있는
이런 권한들, 이거 권한이라 그러자, 유즈 케이스를. 내가 이제 이런 권한들을 가지는데 어떤 역할로 얘네들이 시스템 입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쉽게 쓰는 책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그래. 자, 이 시스템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요 실무상지기가, 이건 표기하면 안 돼. 근데 얘들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정체가 뭐냐? 자, 이제 이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실무상지기가 어떤 역할로, 이제 이 사용자, 이걸 사용자라 그러면, 실무상지기를 사용자라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로 시스템을 쓰는가? 그 역할을 뭐라 그래요? 액터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야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학생들 보고 이제 우리 71기, 74, 이렇게 이제 앞에서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실무상지기는 당연히 존재하죠. 회사에 조직 편제가 돼 있을 테니까. 야는 원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시스템 관점에서 유즈케이스 모델링하면서 제가 이거를 뭐랄까 좀 추상화해서 야가 사용하는데 역할, 사실 이거 역할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직관적인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가 뭐 5개의 역할을 사용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꽤 나름대로는 이제 이 역할을 상당히 이제 제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이렇게 좀 직관적이지만 마음대로는 아니고 어떤 방법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또 해놨단 말입니다. 72개, 72개, 74개 해놨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짜서 야를 추상화시켜서 만들려면 이걸 잘 뽑아내는 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어떤 뭔가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잘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수업 때 그것도 안 하고 역할이라는 것도 안 듣고 그걸 하라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해놔버린 거지. 그건 안 하면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취입사기도 그렇고 해놓은 거 이제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꽤 높은 수준으로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게 74기나 71기 그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봐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나름 이렇게 딱 이제 방향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저는 몇 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매우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걸. 자, 그만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아주 샘플 예제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실제 인사물 핵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 예제지만요. 자, 학생들은 어떤 역할로 시스템을 쓸 수 있겠습니까? 수험생 역할. 역할을 뽑은 거죠. 아직 이제 뭐 대학 입학한 건 아니지만 대학 정보 시스템을 장에서 봤을 때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뭡니까? 저기 대학교 시험을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역할? 수험생 역할. 그럼 입학 전형을 하겠죠. 궁극적 목적이잖아. 이 대학 정보 시스템이. 그러면 얘가 수험생 역할을 쓸 때 야가 어떤 권한들을 쓰겠나 이거죠. 어떤 유즈 케이스를 적용하면 야가 일상의 업무가 편해지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입학 전형. 입학 전형에는 동그라미 표시 있지만 그러니까 수험생은 뭐 입학 전형 관련된 메인 페이지 들어간다. 시스템 페이지를 보여주면은 수험생 입학 전형에다가 뭘 여러 가지 자기 출신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넣고 뭐 대학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입학 신청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즉시 바로 그지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 없는 상당히 디테일한 일련의 시퀀서랑 요구사항 정해져 있는 기능들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뽑을 때는 그냥 팍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이 안에는 세부적인 걸 다 나열한다 해서 이 개념적 모델이 더 뭐 아름다워지느냐, 더 이 시스템이 우리 부처 시스템이 이해되느냐, 더 이해 안 될 뿐이죠. 그 다음에 야는 합격조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유저 케이스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정한 궁극적 목적이야. 근데 얘는 입학 전형을 내가 만약에 상세하게 작성하려면요.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제 유저 케이스 명세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적 모델을 빠르게 팍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유저 개념적 모델을 만들면은 일단은 우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규모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예, 상세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이 시스템을 뭘 개발해야 되는가를 아주 개략적인 레벨에서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그 합리적인 표준화된 방법론이 유즈 케이스 모델링, 유즈 케이스 모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논문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가 강력하게 제가 어필을 할 생각이죠. 자,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는 개략적 정의하려고 그랬다.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애잘 방문론이 초반에 요구사항 시스템에 대해서 뭘 개발해야 되는 거를 기능을 우리 정의해야 되잖아. 그걸 개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잘 개발 방문론은 최대한 문서를 다운사이징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문론으로 그거를 혼자서 개략적으로 하겠냐 이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다? 이 유즈케이스 모델을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얘기가 왜냐면 왜 아까 유즈케이스 명세를 보여드리냐면요. 어떤 유즈케이스는 유즈케이스 명세를 우리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까지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세 페이지죠. 뭐 그냥 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격 조회 있잖아요. 합격 조회. 이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험생은 합격 조회 할미 들어간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진원, 제 학번 넣고 합격 조회를 선택한다. 시스템은 이제 이 해당하는 그 학생의 수험 번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합격 여부를 화면에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끝이거든. 얘는 너무 간단해요. 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가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해서 입학 전형까지 신청을 하는 그 시퀀스하는 작업을 다 적으려면 현금 출문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금 출문 같은 경우에는요 한 30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30페이지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근데 이런 거는 한 페이지면 돼. 자, 얘가 한 페이지 나온다 해가지고 이 안에 낀가 넣어버려요. 입학 전형에다가 낀가 넣어버려요. 그럼 시스템이 궁극적인 가치 어떤 목적으로 야를 제공하는지 아닌지 개념적 모델은 알 수가 없어요. 야 입장에서는 야 그게 애가 궁극적인 목적이야. 여기 드러나야 되거든. 자, 이봐야 꽃선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질사기도 이 부분을 아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개발자는 뭘 자꾸 쪼갤라 그러거든. 막 계속 쪼갤라 그래. 자꾸. 나중에는 메서드 단위까지 쪼갤라 그래. 개발하는 단계.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코딩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오히려 쪼개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 어떤 문맥 안에 여러 이제 기능들이 짜잘한 기능들을 합쳐가지고 합성하는 어떤 원리가 오히려 뭔가 합성하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이제 유즈 케이스라는 거는. 그래서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유즈 케이스를 뽑을 때 유즈 케이스는 합성하는 것이지 합성도 지 맘대로 여기 있는 거 다 때려가 다 합치면 안 돼. 아니 이걸 합치는데 야를 합치면 되느냐? 아니 야는 얘의 권한이거든. 얘를 갖다가 이거하고 합칠 수는 없어요. 자, 한 시점에서 한 액터가 그지? 한 시점에서 한 액터가 어떤 목적 다 할 때까지의 흐름을 한 시점에서 한 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액터가 목적 달성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합치는 거예요. 알았죠? 한 시점에. 내가 내려가잖아. 내가 이제 ATM 머신을 어떤 역할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고객의 역할로 쓴다 시작. 그러면 내가 한 시점이라는 게 내가 그 시점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냥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 달성할 때까지 요 관리할 수 있는 요 시간 범위를 말하는 거죠. 카드 판다고 내가 그냥 안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니잖아. 한 시점이 카드 판다 암호조회 이게 왜 한 시점이냐고 카드 판다고 내가 씹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 달성할 때까지 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시간 범위까지를 저는 한 시점이라겠어요. 자, 그런데 아니 근데 야가 할 거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느냐? 안 된다고 지금 그 말. 이게 지금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얘를 합치라 그러니까 꽁땅 다 합쳐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는 또 너무 크다고 지 마음대로 쪼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기가 마음대로 쪼개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 안에 얘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야는 크고 얘는 작다고 해가지고 야를 딴 데 넣긴다든지 야는 너무 크다 불안해 그냥 쪼갠다든지 이 하나의 유즈케이스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수험생이라는 이제 내가 학생이 있는데 오늘 액트 이제 수업이지만 이제 유즈케이스하고 좀 상관대학 관계에 지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역할을 쓰느냐? 그래서 수험생은 입학 전형도 하고 이건 좀 덩치가 큰 뭔가 얘가 많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공지 목적이에요. 야는 간단하게 이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유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은 또 과대라는 역할로도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다. 자, 뭐 경상대 그 총장님이 갑자기 미쳐갖고 그냥 우리 학생들 미팅을 좀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공적 목적을 제공하겠다. 뭐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보면 넣어놨어요. 얘가 과대 역할을 가졌을 때 뭐 미팅 주선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뭐 선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전자공학과니 뭐 법학과니 해서 선택해서 그냥 뭐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 넣고 그런 건 없자는 거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이게 공적 목적이라고 하자고. 자, 그 다음에 과대는 이제 과대로서 또 어떤 장학금 신청을 어떤 공적 목적으로 뭐 과대인데 장학금 준다 뭐 그렇다고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각 역할별로, 자, 이게 각 역할별로, 자,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실무자의 직위가 어떤 역할로 시스템을 쓰는가. 그래서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뽑았고, 이 역할명은 내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하라고 시키지 않아. 이거는 어떤 업무 정의서라든지, 업무 정의서는 얘는 나오지 얘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생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넣어놨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여기 수강 신청자 역할로도 또 쓰네요. 수강 신청. 성적 조회, 수강 신청자로서는 성적 조회도 하고요. 성적 정정 요청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굳이 넣자면은. 근데 이래 하거든. 이제 학생들이 이러더라고. 내가 이걸 넣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내가 뽑아라니까 이래.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이건 아니지만 과대도 수강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러거든. 과대도. 근데 내가 맞기는 못하는 거예요. 과대,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앉아있으면 저기 과대 가네? 이러잖아. 그때 말하는 과대 가네는 과대 역할을 가진 어떤 학생이 가는 것이지 과대라는 역할이 걸어서 지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이걸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하는 거지. 과대가 지나가네? 과대가 수강신청 하던데요? 이러거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학생은 수험생 역할도 가지지만 과대 역할도 가져요. 과대 역할을 또 가졌지만 금마가 수강신 역할도 가지고 있거든. 수강신청자 역할인 홍길동에 있는데 걔는 과대 역할도 있지만 수강신청하는 거는 수강신청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과대는 역할이야. 과대가 수강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나는 이 역할을 이런 범위로 내가 한정해서 역할을 뽑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역할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계열을 달아라 하거든. 앞으로 제가 그때 명섭이가 그때 회계 쪽에 있는 어떤 역할, 계열을 시원하게 너무 잘 적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챗 GPT가 보여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완벽한 계열이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계열을 잘 적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을 수 있는지 놀랄 정도에서 그 회계인데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물은 게 이제 명수이가 잘 질문을 했겠지, 챗 GPT에다가.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는 역할이다. 야는 실무상의 책임이 아니다. 내가 굳이 여기에 왜 했냐면은 얘를 갖다 놓으니까 원장님 과대가 수강 신청하는데요. 아니야 임마. 과대 역할을 가진 홍길동이가 있는데 가가 수강 신청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얘가 하는 거야 이 말이지. 과대 역할이 수강 신청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해 놓죠. 이거 엄청나게 학생들이 정말 내가 아주 오랜 강의를 했는데 결국 이걸 이해 못하고 많이 졸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비즈니스 워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스케이스 모델을 일반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그런 이유로 했는데 사실 또 얘가 있어서 나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상 시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업무에 뭐 어떤 개발이나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나 뭘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뭐 이 요구사항 정의서나 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이 자료 이렇게 이제
있다면 말입니다. 이거 보면 아 당신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권했습니다 하면 이게 또 좋은 자료잖아요. 어떤 산출물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산출물로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또 결심을 해서 만들었죠.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런데 봐봐. 야는 얘와 연결하는 거는 얘가 이 유즈케이스를 실행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얘가 얘를 제어한다. 이 유즈케이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야는 없는 건 내가 만들었잖아. 원래 이 관계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거는 이제 표준적으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과 문법에서는 얘와 얘를 연결한다는 자체가 얘가 얘를 실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스테레오타입이 따로 없어요. 딱 표기 안 돼 있어요. 할 이유가 없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야는 내가 만들었는데 야가 얘와 연결한 야의 정체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정의 안 됐잖아요. 정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제가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모델 이거는 아까 이 선은 연결한다. 얘가 얘를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법상. 근데 얘는 이 둘의 관계는 정해진 문법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서 썼죠. 자 지금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는 책들도 잘 없어요. 또.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문법은 있지만 이걸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의했고 또 타당하게 썼잖아 지금 제가. 그리고 이 두 개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타당하게 해저 자 얘는 자 이게 해저라는 이제 관계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얘가 이 역할 자 그래서 해저라는 이제 우리가 또 스테레오타입 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저라는 스테레오타입은 많은 거다. 이 신문상의 지기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또 정의를 이 그 표준 개발 문서에다가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저 관계를 했고, 얘가 이제 뭐다? 역할이다. 그럼 얘를 이제 찾는 거를 또 한번 저기서 한번 볼까요? 근데 액터는 그게 이제 사용자 액터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시스템 이 개발된 범위 바깥에 있는 게 뭐다? 액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액터가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뽑아낸 얘를 사용자 액터다. 그러면 근데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봐봐요. 만약에 이제 현금 출금이라는 ATM 머신의 현금 출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금 인출자 역할을 가지고 고객이 인출자 역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썼다. 이거 억지로 뽑은 거야 그냥 제가. 그냥 고객 하면은 자꾸 그 신문에 지금 헷갈리니까. 그럼 현금 출금이라는 유즈케이스를 쓰는데요. ATM 머신에는 현금 출금을 하려면 얘가 외부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 시스템 MG 시스템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니셜을 붙였습니다. MG 시스템과 연동해야 되죠. 야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려면 우리의 ATM 머신의 현금 출금 시스템 개발이다. 현금 출금이다. 그러면 외부 은행 시스템은 외부인 거죠. 나의 개발 범위가 ATM 머신 안에 들어간 시스템이면 기존에 연동하는 이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시스템은 외부 액터가 되는 거고, 야를 뭐라 그래? 이 유즈케이스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이 외부의 시스템과 이렇게 이제 얘와 연동을 해야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야도 뭐다? 이렇게 어떤 외부 시스템과 이렇게 상호작용하죠. 얘를 뭐라 그래요? 시스템 액터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는 MG 뭐 이렇게 쓰더라고. 보통 이제 이 외부 시스템한테는 이렇게 MG 붙이고 그 시스템 이름을 붙이고 시스템 액터 이렇게 이제 표기합니다. 이렇게 얘는 사용자 액터, 얘는 시스템 액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액터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공공 API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 우편번호 이렇게 할 때 이제 외부에 있는 이 시스템 액터 공공 API를 쓴다면 카카오 뭐 API 같은 거 쓴다면 카카오 뭔 시스템 액터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아시겠죠? 카카오 API 이라면 카카오 공공 API 이라면 또 너무 우리가 이름 지으면 되거든. 근데 공공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지? 카카오 우편번호 액터 이렇게 하는 게 좀 가동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범위를 줄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넘어올게요. 액터 정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왜 이바 야콥슨이 이거 역할을 안 하고 야를 바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신무상의 직위를 바로 갖다가 대자. 자, 이렇게 억지로 입을했어요. 사원, 먼 부서의 사원, 대리, 과장, 부장에서 어떤 조직, 신무상의 어떤 직위, 그냥 사원 아니겠죠. 물론 무슨 부서, 먼 사원 이렇게 하겠죠. 이제 신무상의 직위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이 부서의 대리는 다 할 수 있잖아. 과장도 다 할 수 있고, 사실 부장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장이란 신무상의 직위는. 그리고 자, 이렇게 유즈캐슬 그 모델을 만들었다 치자고요. 이바야 꾸준히 생각할 때 신무상의직을 이렇게 해놓으면 신무상의직에 따른 이런 권한 관계 연결은 이제 회사의 어떤 급격한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계산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즈 케이스 모델은 이 연결이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 모델 자체가 매우 언스테이블하다.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자주 급변하면 이거 수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유즈 케이스 모델의 안정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신무상의 직위 인마들이 어떤 역할로서 쓰는데 야가 하는 역할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유즈 케이스 이거 한 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겠지. 야, 인마한테 이런 역할을 줬더니 이거 개판이야. 그래서 이건 대리한테 가야 될 것 같고, 대리가 가진 역할은 과장은 또 대리 사원 역할을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이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신무상의 직위와 아까 말한 이 액트 간에 이런 역할을 가지고 또 취소되고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바뀔 수 있지만 유즈케이스 모델은 이제 공적으로 표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이 유즈케이스 모델은 안정적으로 되죠. 이게 이제 이바 야콥슨의 신무상 직위를 액트를 안 한 큰 이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이제 그대로 놔놨느냐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지금 기존에 야들이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 71기가 이게 오면서 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있다. 다행이다. 자, 보세요. 저희의 물류의 이제 시스템 유즈케이스 모델은 사실은 이게 MSA라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게 다 뗄 거예요. 이건 75기 보고 떼라 할 수도 있어요. 74기는 물류, 인사, 회계 그 각각을 이제 MSA로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할까 싶어요. 더 짜게 나누면 지금 시간이 없거든. 근데 이제 75기가 물류를 프로젝트 한 개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려면 그냥 모노리식 아키텍처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정도 그것도 지금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물류를 하나, 둘, 셋, 네 개의 MSA로 지금 이제 나눠야 되는데 71기가 원래 이 물류 전체가 있는 거를 이 각각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나눠가지고 이 UML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71기 물류가 아니라 물류정보서비스.uml 파일, 영업서비스 UML 파일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 나눠가지고 이제 유즈케이스 모델을 짜야 되는데 이건 거의 모노리식 아키텍처 그대로야 그냥. 이제 나눠가는 작업을 첫 번째 시도해보죠. 71기 때. 기존에는 이게 없었거든. 이게 없었어요. 이 폴더가 없고 바로 그냥 이 폴더 밑에 바로 얘가 있었어. 얘가 있었고 얘네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요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이 영업 서비스, 생산계획서, 구매정보 서비스, 물정보 서비스 이 패키지가 다 사라지면 시스템 유즈케이스 모델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밑에 시스템 유즈케이스 모델 바로 밑으로 인마 또 얘, 또 얘네들 또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유즈케이스 모델 바로 밑에 있던 걸 이제 얘네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MSA로 나누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각 서비스별로 이렇게 이제 또 유즈 케이스 모델을 작성해 놨습니다. 자, 물리공부 서비스에 나오는 그 이제 유즈 케이스들, 궁극적인 목적들, 영업소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들. 이제 75기도 조금 이제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76기도 업무 분석할 때 이 유매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오랜 학원의 역사에 있어서 쭉 해왔던 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 구조를 나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팍 되기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얘를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유즈 케이스 모델 밑에 이게 이제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에서 말하는 컴포넌트 단위야.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수업하고 다 나눈 거예요. 이걸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걸 MS를 쪼개야 되겠네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그 학원 과정이 하면서 또 바뀐 거죠. 이제 작년 그 1월 정도부터 이제 MS로 가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쪼개질 못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액터가 있죠. 자, 이게 액터라는 제가 폴더를 만들어라고 했거든. 이걸. 사실은 이제 이 액터라는 폴더가 이제 어디에 만들어지다면은 서비스별로 다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액터가 있어야 돼. 여기 안에 액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다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에도 봐봐요. 여기는 어디에도 비즈니스 얘하고 어떤 신문상의 역할을 할당되는지 정보 안 나와 있죠. 유즈 케이스 모델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신무상이 지금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난 뭐 할 수 있는데요?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아까 예지처럼 여기다가 막 비즈니스 워커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저희 학원만의 문법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액터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즈케 다 이걸 딱 그리면 에라냈네요. 이 새끼들이 돌아비겠다. 돌아비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여기 안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야들만 여기다 그냥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할 수 없다. 이제 이걸 봐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자, 또 없느냐? 또 있어요. 요건 제가 미처 방심했네요. 여러분들이 안 해놨을 줄 몰랐다. 당연히 7차기도 안 해놨겠지. 자, 그럼 이 당시에 한참 이거 지금 벌써 뭐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년이고 48기면은 얼마도 안 되나? 73기 졸업했으니까 25를 갖다가 4로 나누면 424. 6년 전까지는 이제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액터를 열어볼까? 자, 이제 이거 병원 정보 시스템인데 이봐요. 딱 액터 정의에 이 당시에 이봐봐요. 학생들이 이 전체 병원 업무에 들어가는 자, 이 모든 액터들이 다 모아놓고 이거 봐.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제가 클릭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자, 비즈니스 워크가 있죠. 이게 뭐다? 실무상의 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 또 알려드릴 텐데, 자, 내가 여기 액터를 잡아봐. 여기다가 턱 하잖아. 여기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 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액터 하나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는 없잖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갖다 놨냐면은요. 환자 관리를 액터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면 자, 그러면 끌어가지고 자, 이걸 끌어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 탁 갖다 넣는 거죠. 갖다 놨거든? 이 갖다 놓은 거를 제가 또 어떻게 했다? 이 갖다 놓은 거를 이제 여기 액트 정의가 있을 텐데요. 갖다 놨잖아. 그럼 야를 표시해야 되잖아. 이걸 여기다가 툭 갖다 놓으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적절한 이 업무 담당자한테 이렇게 통 연결을 한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직화다.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 모델을 제 나름대로는 이것도 뭐 제가 책 참조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저의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CBD 뭐 해가지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야 얘들아 액터 여기다가 해서 액터 정의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신분상의 얘기도 있어야 되겠고
실무상지기가 이런 역할을 가지네. 그럼 이제 지금 이거는 공짜인데요. 이 스타일은 공짜인데 좀 공짜가 아닌 진짜 UML 툴은 이거 딱 클릭하잖아. 아니 이거 딱 클릭하면은 인마한테 할당되어 있는 자 인마가 만약 이렇게 다 튀나와요. 이 툴이 좀 싸구려라서 그런데 공짜라서 그런데 고급 툴들은 다시 말하지만 자 이 비즈니스 워커 자 당신은 이거 이런 역할이 있어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빠방 클릭하면은 따닥 클릭하면은 인마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 나오는 거지 유즈 케이스들이 다 튀 나오는데 이렇게 통합돼서 탁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까지는 안 돼도 가볍게 공짜고 뭐 비싼 거는 수백만 원 하니까 이런 툴들은 이렇게 이거 써도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즈 케이스 그 모델에서 이제 아까 액터 정의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이제 이 조직하고 이런 건 나중에 하자.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71기 그건 다 모아놨으니까 그걸 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툴 설명 빼겠습니다. 우리는 이 툴 안 쓸 거니까요. 또 삭제하는 거야. 뭐 요거 와서 요 와서 이제 요거 딱 클릭 요거 이렇게 싹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여기 삭제한다고 삭제 안 돼요. 여기 그림 여기서만 사라지는 것이 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인마들을 모델 요소를 삭제하려면 오른 클릭 해가지고 delete from 모델 이걸 해야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딜리 누르면 되고. 근데 여기서 하면 있잖아. 아까 이거 이렇게 해서 땡기면 여기 그림 그려지잖아. 이거 삭제한다고? 야 삭제 안 돼요. 여기는 표시만 그냥 한 거지. 연결만 되는 거지. 자 이제 자 아까 시스템 벡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유즈케이스 궁중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면 그걸 시스템 벡터라고 한다. 자 액터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자 봐봐. 액터의 경우에는 자 이봐 여기 나올 시스템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시스템을 쓰는가 그 역할을 액터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역할을 보면 당연하잖아. 이제 액터 이름만으로 그 역할이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시스템 액터인 경우에는 그 시스템 이름 더하기 시스템 액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끝이네. 액터 이름은 이걸로. 그렇죠. 이것도 툴 쓰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액터에다가 이 74기가 아주 잘 해놨을 거예요. 74기가 다 잘했을 건데 특별히 그때 그 명섭이가 그 심지어는 막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이 이름 잘 지으려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성의 보이는 학생은 또 처음이야. 정말 아주 그냥 압도적이었지.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또 마침 또 내가 뭐하니 하고 봤는데 챗 GPT가 너무 완벽하게 얘에 대한 기여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진짜 강의하는 거 모든 내용을 그냥 어떻게 그 결집된 내용으로 딱 개요를 적어놨더라고. 얘는 뭐였습니까? 이런 권한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야는 학생들 보고 이제 그 야의 역할을 적으라 그러면 얘를 하는 역할이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야의 역할을 가지고 뭘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야의 어떤 개요와 범위를 적어놔는 좀 그 하라고 그랬더니 야는 임마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거는 역할 이름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역할명을 A라고 하고 마음대로 A라고 하고 그래놓고는 뭐 재원 중 환자 관리를 하고 뭘 하고 한다. 그거나 마찬가지지. 지 마음대로 이름 정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야도 어떤 역할의 범위와 잘 드러나도록 이제 적어야 되고 여기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개요를 내가 적으라는 것이지 이걸 나열하는 그거는 지금 다 그려놨어요. 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그리시고 합니다. 얘도 그려놨을걸? 이건 그렇지 않네. 환자가 담당 의료부터 입원 조치를 받은 경우에 입원 예약부터 퇴원까지 입원 관리 담당자다 역할이 그지? 요건 잘했다 그지? 요건 잘 됐어. 요거는 개요로서 딱 적절한데 내가 말하는 거는
야의 계획을 작성하라 그러니까 입원 관리, 입원 예약 관리, 퇴원 관리, 병실 예정 관리를 하는 역할이다. 그거는 지금 나는 막 화가 나게 하는 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발각을 하는 거지. 자, 뭐 70 이제 5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74기가 다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75기는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때 안 했으면 쪽팔려져. 아마 잘했으면 아마 엄청 잘 해놨을 것 같은데. 개중에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딱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무 손도 안 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열받더라. 자, 그러면 이제 액트에 대한 설명은 잘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적어라는 게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액트 정해 있잖아요. 얘는 없는 개념이라니까. 야만 있어요. 그 우리가 업무 조직 편제나 보충 논문 야는 있어요. 사실 우리는 얘도 없어. 왜? 우리가 만든 인사인데 우리는 특정한 고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학생들이 적기가 너무 힘들어. 얘가 오히려 더 쉬운데 이 실무상의 직위를 적기가 더 힘들어. 없는 거니까 맞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얘가. 그지? 그런데 얘가 있다면은 역할을 뽑는 것도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뽑았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액트를 어떻게 뽑으면 야부터 먼저 뽑아요. 야 뽑기가 더 쉬워. 데이터 모델만 있으면 야를 뽑을 수 있잖아요. 얘를 뽑고 다 뽑아놓고 야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써야 될까? 야는 어떤 역할을 써야 될까? 얘가 어떤 역할을 써야 될까를 뽑아놓고 그럼 이 역할이라면 얘가 또 뭘 쓸 수 있을까? 이래 돼야 되거든. 다시 우리는 잠시 후에 볼 건데 이 유즈 케이스 얘를 뽑는 게 더 쉬워요. 그래도 유즈 케이스니까. 그래놓고는 야는 어떤 역할을 쓸까? 그래갖고 이제 얘 하나당 얘 하나 액터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품목관리 액터다. 아니 그냥 이 액터를 품목관리 유즈 케이스에 있어요. 품목 정보를 등록주는 사계정 안에. 그래갖고 얘를 품목관리 액터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지? 야는 어떤 직장 사원자가 있다면 어떤 역할로 뭔가 역할에 얘를 쓸까? 역할명을 정하면 이제는 또 야는 그렇다면 또 어떤 거라면 권한을 쓸까? 이러면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추상적인 예를 뽑고 그러면 얘 가지고 얘는 도대체 또 그럼 어떤 권한이 있을까 했는데 없어. 너무 이걸 갖다가 축소되게 뽑았구나. 이 이름이 너무 축소됐구나. 아니가. 그러면 또 다시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작업을 했을 거야. 너네 그래 하라 그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부터 해야 돼. 아니 이거는 우리는 사실 원래 시스템에서 이것도 원래는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있잖아. 여러분들 보고 원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 그럼 데이터 모델이 있으니까 이 크루드 유즈케이스부터 시작을 하고 유즈케이스 뽑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역할을 뽑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나머지 뽑은 유즈케이스도 좀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을 되게 되죠. 사실은 조직에 임마가 어떤 역할을 일을 할 때 그 역할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역할이라고 안 그러지. 내가 저기 과제 간다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는 수업 준비만 하는 거야. 나머지 없어. 제 수업 준비하는 애 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쟤 과제 간다 이런 안 하잖아. 그냥 권한 가지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쟤 수업 준비해야 되는 놈인데 자 가네 이렇게 얘기하지. 과대 간다 안 하잖아. 그지? 과대 간다 할 때는 그건 역할이잖아. 그죠? 역할을 권한을 다 풀어가지고 얘기 안 하자는 거죠. 쟤 수업 준비도 하고 장학금도 신청도 할 수 있고, 쟤 미팅 주선도 하고, 우리 과 그 대표하고 다른 애들아 얘기하는 그런 권한 있는 놈이 가네 이래 얘기 안 하잖아. 과대 간다 그러지. 맞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권한 한 개 가지고 액터 하나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좀 곤란해요. 뭔가 이 역할명을 잘못 뽑은 거야. 그러니까. 쥐가 뽑아놓고는 원장님, 얘 하나밖에 없는데 왜 샀거든 또. 그 네가 뽑았잖아 이름을. 왜 이름 그래 정해서 그러면 그건 역할이 아니야. 빼. 난 그렇게 얘기했지 이제. 근데 자기가 정한 이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부수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 왜? 출시 4기 위로 해가지고 다 많이 해놨거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피부로 좀 느끼고 그 내공을 그냥 막 확 보지 말고 엄청 오래 걸리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즈 케이스나 액트를 추가를 하는 거를 이제 공부 삼아 시도해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자, 액터 입력하기, 이거 개요 입력하기가 중요합니다. 쥐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죠. 복잡한 어려운 업무야. 이건 좀 병원은 우리가 좀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업무를 우리가 일반인들도 병원을 좀 아니까 이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개요를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한 업무면은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유추 안 돼. 얘가 뭔지도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역할은 그냥 갖다 놔버리면은 아무도 이게 뭔지 알고 쥐도 몰라. 아,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수업을 해보면은 이게 48개 건데 자, 제가 나중에 이제 가제 검사를 해. 이제 그때 당시에 하는 가제 검사. 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역할인데? 지가 이 유직에서 한 개만 연결해 놨더라고. 아, 한 개만 연결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 한 개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좋아. 그럼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게 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점점점점, 몰라. 지가 뽑아놓고는 지가 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은 거죠. 야 가지고 역할을 뽑았는데요. 본인이 이거 없는 거를 갖다 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모르고, 지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까지도 안 가. 한 이틀만 지나도 아니 오늘 수업하고 오늘 과제하고 내일 물어봐도 뭔데 물어보면 지가 몰라.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잘못해도 못났던 얘가 개요를 적어야 돼요. 적어놔야 내가 보고 민박 뭔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를 내가 얘기하고 바꿀 수 있잖아. 안 적어놓으면은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요 너무 중요합니다. 액터는 개발되는 시스템 범위 밖에 있다.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중요하게 또 얘기했지만은, 야는 우리 개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키수들 보면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포기했지. 왜? 야는 개발 범위가 아니고 개발할 대상은 아니거든. 어느 정도까지 얘가 연습했으면 내가 이제 다음 교수 하면 되고 이렇게 했죠. 자, 개발 범위 일단 얘는 개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액터는 역할을 나타낸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시스템 딱 입장에 맞을 때 누가 신무상의 지기가 말이야. 쟤가 도대체 어떤 역할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이 유즈 케이스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유즈 케이스부터 먼저 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쉬워요. 시작한 것도 없어도 다 해놨어 또. 다 해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크션 결과물을 보고 이해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아마 지구 다 뒤져도 저희가 있는 것만큼 이렇게 유즈 케이스 모델을 올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뽑아낸 수업 교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저작권만 봐도 지금 완전 엉망인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지어간다? 누가가 아니죠.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 실무상인 그 누군가가 자, 어떤 역할로 이 시스템을 쓰는데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지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역할을 뽑아라.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역할을 뽑는 데 있잖아요. 역할을 뽑는데 막 견적하고 수주하고 막 작업 지시하고 이거는 뭡니까? 업무가 막 진행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그럼 그 결과에 관심이 있는 또 역할도 있거든. 누굽니까? 경영자들이라든지, 그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시스템이 만드는 결과, 통계를 말하는 거다, 이거. 그런 역할도 뽑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또 봐요. ATM 머신을 한번 볼까? 아니, 우리 SI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 운영을 하는데, ATM 머신 한번 볼까요? ATM 머신에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TM 머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라면 뭡니까? 현금 출금, 공감 납부, 계좌 이거잖아. 근데 얘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 그 열쇠를 그냥 팍 열고 그냥 팍 꺼내갖고 돈 바로 팍 집어넣고 돈 바로 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이 너무 많이 차 있다면. 그럼 이제 이 ATM 머신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용자가 이 ATM 머신 시스템과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작용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번씩 보면 길거리에 보면 그 코카콜라 그 자판기 있죠. 그거는 유지 보수하는 역할이 필요 없어. 그건 열쇠 갖고 열고 그냥 바로 팍 돈 넣고 돈 빼고 해버리지. 그 자판기 안에 시스템과 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연동 안 해. 근데 ATM 머신은 분명히 열쇠 팍 열고 돈 빼고 바로 넣고 일 안 하잖아.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ATM 머신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또 어떤 유지 케이스들이 있고 또 그 유지 케이스와 소통할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 액터를 뽑을 때 야도 신경 써라 이거지. 결과에 관심 있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어떤 권한을 쓰는 역할, 유지보수와 관련된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 요건 얘기했죠. 타 시스템과 뭐 연동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액트에 대한 설명도 오늘 마치겠습니다.